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혹시 오늘 방송이 책걸상 몇 회쯤인지를 아십니까? 네, 오늘이 51회째 됩니다. 네, 40째 아재 둘이 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치고는 꽤 롱런하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뭐 한 1년은 해야 그래도 롱런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구독자는 몇 명이던가요? 구독자 아직도 2,000명이 안 넘었어요.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아마 2,000명 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방송을 하는 시점에 23명 모자란 1977명. 네. 1977. 그 YG가 1977년생이죠. 네, 맞아. 갑자기 이 숫자를 보니 그게 떠오르네요. 하지만 뭐 사실은 뭐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 그 오디오 클립 서비스 시작한 6개월 만에 1만 명 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긴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열동률만 놓고 보면 책걸상 애청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린 뭐 그렇게 생각하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애청자 몇 분의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화이팅님, 책걸상 정말 좋아요. 추천해주신 그림자 소녀, 숨결이 바람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읽었는데 우리의 정말 소원은 통일이 재밌었습니다.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전쟁. 그렇네요. 댓글 쓰시는 분이 잘못 쓰셨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한동안 책을 못 읽었는데 다시 책에 푹 빠지는 그 몰입감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휴가에 읽기 좋은 책 추천드려요. 소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사라진 딸, 여행소로는 잃어버린 도시 Z,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이렇게 소감과 함께 책 추천까지 해주셨네요. 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YG가 좋아하는 책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죠. 사라진 딸, 저는 이거 봤는데요.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뭐 읽을만 했고요. 잃어버린 도시 Z는 저는 안 읽어봤어요. 전 존재를 모르는 책인데 녹음 끝나고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댓글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조이 라이프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프로필 보니 사진과 음성이 모두 잘 어울리시네요. 그동안 들으며 담아둔 책 지금 주문합니다. 청소년, 우리 아이를 위한 사심이 깔린 추천서들도 소개해주는 세션도 한번 기획해 주세요. 네, 청소년들을 위한 추천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쪽에 좀 약하죠? 저는 약하지 않은데 제가 약하죠. JYP가 약하죠. 힐러리님, 상반기 축하드려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상반기가 되도록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한 거를 축하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저 이 댓글 기억나는데 상반기 특집 프로그램에 붙은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부탁드리고 두 분의 목소리도 계속 듣고 싶네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음악보다 책걸상을 들으니 약간의 교양과 소양을 쌓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라고 주셨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하고 또 책 소개 외에도 약간 색다른 기획 같은 것들을 좀 해가지고 저번에 그 여름휴가 특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좀 기획들을 좀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할 텐데 50일의 방송 훈훈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은 전체적인 톤이 좀 독할 것 같습니다. 독하다고요? 네, 왠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소개하는 책이 제목은 한식의 품격입니다. 상당히 격조 있는 제목이네요. 네, 격조 있는 제목이죠. 한식의 품격. 표지 디자인도 상당히 격조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상당히 격조 있는데 그 앞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띠지? 네. 띠지를 싹 넘기면 약간 깨져. 깨다니요. 넘겨보세요. 네, 깨져요. 웬 사자 한 마리가. 아니 띠지. 띠지? 띠지를 걷어보시면 YG는 띠지를 한 번도 안 걷어봤군요. 전 띠지를 대체로 안 걷거든요. 이 책은 띠지가 앞에 이렇게 좀 약간 두꺼운 책의 한 반 이상 되는 높이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고요. 보통 이제 저거를 제거해도 본 표지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은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띠지 뒤에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있네요. 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네. 어쨌든 제목은 상당히 고상한데요. 내용은 그렇죠. 제목과는 달리 약간 도발적이라 그럴까요? 도전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파격적이라 그럴까요? 네. 사실은 저자가 스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저자의 말에 이 책은 밥상을 없는 책이다. 그리고
내가 밥상을 엎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단 소개하죠. 음식평론가 이용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사실 저는 이용재 선생님의 책을 이번에 처음 읽어요. 그 전에 이제 외식의 품격이라는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책은 읽지를 못했고 이 한식의 품격을 처음 읽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생겼는데 개인적인 좀 프로필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음식평론가, 아, 번역가, 건축 칼럼니스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네, 네, 원래 이제 전공이 건축이었고요. 그다음에 실무도 몇 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학도 네, 네. 갔다 뭐 오시고. 미국에서 미국 대학원에서 건축 전공했고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네네.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으신 되게 거예요. 좋은 학교 아닙니까? 조지아텍? 네. 네, 뭐 그렇다고들 합니다. 네, 네. 뭐 건축 석사와 건축학 석사 2개를 했고요. 사실은 뭐 박사라다 그만뒀더니 석사를 하나 더 줘서 석사가 2개입니다. 잠깐만요. 건축을 공부를 하셨고 일도 하셨는데 요즘은 집 짓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정도. 아마 한국에서 굳이 집을 네.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도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에 의해서 네. 강제 귀국당했다. 뭐 그렇게 썼나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네네. 뭐 읽었거든요. 추방을 당한 건 아니고요. 네. 하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걸로 미국 경제가 쇠퇴하던 시절에 이제 네. 건축이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맞아요. 받는 산업 중에 맞아요.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연. 실물을 짓는 네.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설계 사무소를 다니다가 대량의 정리해고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계 사무소를 다니시다가 네. 정예고가 나면서 네네. 밥벌이가 없으니까 어쩔 수 뭐 없이. 밥벌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직장이 사라지면 체류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짐을 그렇죠. 싸야 됩니다. 그 되게 그런 경우라면 한국에 와서 건축 사무소 같은데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됐는데요. 일단 일단 경력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행세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그 미국에서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블로그질을 한 2004년 5년부터 했으니까 바탕 5년 6년이 된 겁니다. 매일 뭐 글을 네네. 뭐 이렇게 저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이 일을 계속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거를 좀 해볼 것인가. 거기서 말하는 블로그질이라는 건 음식 뭐 음식인 것도 있고요. 뭐 그냥 온갖 잡다한 글을 쓴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네네 온갖 잡다한 글을 쓰다가 이제 뭐 글을 좀 써볼까. 뭔가 이것이 전환점이나 암시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으로 계속 가도 되지만 한편 이것이 뭔가 커리어의 변화를 위한 뭔가는 아닐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한국에 돌아가면 글을 써보자.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결심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는 상당히 책이 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하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독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네. 이제 한식의 품격 이 제목과 연관을 짓자면 한식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네네. 아니면 다양한 수준의 한식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거나 네네. 아니면 한식 셰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맛집 블로거들 네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일부가 먼저 그 다른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블로그라든가 이런데 실렸던 글들이 꽤 있죠. 중요한 골격은. 네, 그렇죠. 글 자체를 재활용한 건 아니고요. 항상 네네. 뭐 같은 논리로 글을 쓰니까요. 네네. 그때 좀 이렇게 약간 비판도 많이 받으시고 반박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비판이나 반박보다는 인신공격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사실 뭐 비판이나 반박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이제 뭐 저도 의견을 내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사실 뭐 그 비판이나 반박 같은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향하는가. 근데 이제 저는 인신공격은 항상 많이 받아봤고, 네. 하지만 뭔가 적절한 비판을 받아본 기억이 제가 뭐 이 일을 7, 8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이 책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저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씩 가서 먹는 그 명동에 있는 곰탕집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곰탕집. 네, 하동관. 네, 하동관. 말을 하세요. 네, 뭐 말씀하셔. 저 일부러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쓰기 위해서 사실 뭐 상호 얘기를 안 했지. 굳이 뭐 상호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관. 아마 저기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 하동관에 갔을 때 제가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도 항상 꺼림칙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두 그래서 권으로 나눴으면 딱 좋았을 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차라리 독립적인 책 두 권으로 나눴어도 네네. 상당히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는데 네. 제가 아주 거칠게 뭐 이 선생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자 입장에서 거칠게 요약을 해보자면 앞부분은 한식의 맛에 대한 비평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한식의 맛에 대한 비평이고 뒷부분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식의 조리 과정에 대한 비평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전반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맛을 비평하기 위한 맥락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맥락 자체를 일구는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맛의 원리에 대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지금까지 사전 작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 2부가 조리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엔 동의하는데 네. 1부는 맛이 없다라는 거 플러스 그 음식을 파는 사람들, 파는 기업, 파는 가게들의 어떤 문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JYP가 지금 여기서 서비스 뭐 그릇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저도 네. 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일부는 이제 맛에 대한 얘기인데 한식은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맛이 형편없다. 그리고 그 말은 더 맛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상 비판을 일단 아니 하신 것 같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맛을 그대로 두더라도 맛 이외의 다른 어떤 뭐 플레이팅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뭐 아니면 그릇 뭐 서비스 뭐 테이블 뭐 세팅 뭐 그다음에 나오는 순서 뭐 요런 그리고 뭐 심지어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뭐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편리한 각종 시스템 뭐 요런 부분들도 되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 많이 양쪽 다 하시거든요. 양쪽 다 맞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뭐 한식을 통째로 부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한 번쯤 가장 큰 이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전통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이것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고요. 네. 그와 동시에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음식의 맛 자체만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총체적인 경험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음식 자체도 우리가 좀 아직까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 외의 부분은 더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막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이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미리 여쭤보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죠.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건축하다가 음식 평론가가 됐어요?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 질문을 이제 항상 받는데요. 그 뭐 기본적으로 음식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뭐 맞벌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뭐 한 8, 9살 때부터 뭐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때부터 뭔가를 계속 한 거죠.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건축이랑 비슷합니다.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다가 이제 뭐 자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뭐랄까요? 그 미국 가면 너무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외국인이니까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틀어놓고 보는 게 야구 중계 아니면 그냥 요리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뭔가 너무 그 만들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 입에 맞지 않아서 네. 그 서양 음식이 네. 그래서 직접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입에 맞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은 없나요? 글쎄요, 입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로 요즘은 판단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라기보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음식이 과연 내가 만들면 어떤 맛일까 이것이 더 궁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재료를 사다가 뭐 주말이면 6시간 7시간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무엇을 만든다라는 것이 건축과 이 요리의 약간 공통점 같은 게 있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이제 뭔가 더 나아가서 이제 본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재료들을 쭉 딱 모아야 모아가지고. 되고. 또 서양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프레젠테이션에서 구축과 비슷한 그 3차원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 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뭐 책도 찾아보고 조금씩 공부를 한 거죠. 듣다 보니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리네요. 건축하고 요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잡다한 부분까지 건드리는
학문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도 뭐 야 건축 전공하면 안 하는 일이 없어. 심지어 뭐 내 동기 중에서 예식장도 하고 뭐 이런 농담 비슷한 말씀하시면서 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음식 평론을 주로 하세요? 아니면은 음식점 평론 혹은 네. 뭐 미식 기행 뭐 이런 류의 조금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미시적으로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요즘은 이제 갈수록 더 기본적인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의 어떤 그 특정 상호를 뭐 얘기해서 그것들을 논한다기보다 이제 어떤 그 한식의 품격과 그 예전책 외식의 품격 기본적으로는 다 어떤 조리의 기본에 대한 얘기들을 뭐 한 거의 1000페이지, 800페이지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허술한 지점들을 봅니다. 네. 되게 과학과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되게 나오죠. 많습니다. 예. 예. 정말 이과생이 쓴 거라는 게 티가 나는. 네. 뭐 근데 사실 건축은 왜 과학 전문 기자님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뭐 과학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이과지만 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문과적인 측면도 많고 그래서 간 거고. 그런데 이 과학 마니아들이나 애호가들 중에서도 이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기 뒤에 이제 이용재 선생님께서는 참고문헌에 가장 먼저 추천을 해 놓으셨던데 그 해롤드 맥기의 음식과 요리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지꽤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20년도 책인데 넘었죠. 개정판이.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인가? 2000 원래 한 2009년 10년쯤에 예, 나왔었고요. 2009년 10년쯤에 나왔죠.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네네. 우리나라에 번역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그 요리라든가 음식에 좀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이 필독서로 항상 그 해롤드 맥케 책을 꼽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조리라든가 요리와 관련된 온갖 과학적인 팩트 그리고 이 어떤 조리법이 어떤 맥락에서 되게 과학적인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다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책들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 하겠죠.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왜 관심이 없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한식의 품격은 좀 결이 좀 다른 책이죠. 다른 기존의 요리 책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점이 제일 큰 불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뭐 소위 그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스테이크에 육즙을 가둔다. 네.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죠. 뭐 음식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그것이 이미 뭐 한 80년 전에 논파가 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심지어 오죽하면은 묘비명에 쓴다. 네. 육즙은 절대 가둬지지 않는다라고 묘비명에 쓰겠다라고 전책에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육즙이요? 네네. 육즙이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소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를 다쳤을 때 고열로 지져서 네네. 그거라면 이제 지혈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럼 이제 단백질을 고열로 지지면 뭉치죠. 방수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단백질의 표면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테이크를 뜨거운 불에 지지면 그 겉면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육즙이 새어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현실이 그렇게 해서 육즙을 그러니까 가뒀다고 생각해서 구워서 올려놓은 육즙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방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요즘에는 열과 열이 어떤 그 수분의 점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그 근섬유 내에서 흐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즙이 뭐 걸쭉해졌다가 묽어졌다가 그렇기 때문에 새어나오고 아니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험에 의해서 이제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확실한 건 스테이크를 지지는 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그 특유의 그 당과 단백질의 그 열 반응으로 인해서 복잡한 맛이 생기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잘 구운 스테이크는 겉면이 굉장히 바삭바삭해집니다. 그럼 이제 미디엄이나 그 이하로 익혔을 때 내부와의 질감 조화, 질감 대조 이런 것들이 사실 스테이크를 지지는 목적인데 육즙을 가두는 게 아니고 맛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육즙을 가두는 걸로 계속 인식이 되는데 제가 이제 외식의 품격을 4년 전에 써서 거기에 묘비명에 나는 죽을 때까지 뭐 육즙
그러니까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지금 네, 그래도 육즙은 못 가둔다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맛집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몇 년 동안 육즙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 452년쯤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안 바뀌는 거니까 모든 얘기를 이렇게 4년 5년에 걸쳐서 한 1000페이지 정도 800페이지 정도의 음식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도 여전히 맛집 프로그램에서는 육즙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좀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지만은 그 직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거든요. 고기를 이제 직접 불에 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데 아마 애청자분들이 많이 그러실 텐데 고기를 직화 불에 직접 구우면은 탄 것처럼 까맣게 변하잖아요, 겉부분이. 근데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이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라내죠. 네네. 근데 이 책의 한식의 품격에 이용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건 탄 거라기보다는 캐러멜라이제이션, 그 캐러멜화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현상이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근데 그 캐러멜 네, 캐러멜화. 네. 예, 그거 하고 네. 탄 거 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캐러멜하고 넘어가면 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그 예를 들어서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양념을 안 한 고기. 그 마이야르 네. 반응은 뭡니까? 그러니까 책에 여러 번 나오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고기 같은 표면에 네. 그러니까 그 당과 단백질이 열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야르라는 이름이 과학 전문 기자님하고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마이야르라는 화학자의 이름을 네. 따서 마이야르 반응. 그래서 스테이크를 이제 그 뭐 주물팬 같은데 이렇게 지지면 아니면 그릴 자국이 나기도 하죠. 네. 굉장히 짙은 갈색,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으로 소위 껍데기가 생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 캐러멜화는 당만 반응하는 경우인데 당이 타면 이제 캐러멜이 되니까요. 가열되면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양념 고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 같은 것들을 불에 지지면 그러니까 고기보다 그 양념이 먼저 열에 변하는. 양념에 당이 굉장히 많이 네, 있으니까. 주로 이제 당을 많이 쓰죠. 네. 그러한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온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연결해가지고 그냥 하면 저는 이 책에 뭐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국물 문화. 진짜 그 온도에 무감한 한식 한국 요리는 정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저도 뭐 동네에 있는 콩나물 해장국집 이런 데 가서 먹으면은 뭐 입천장이 막 돼요. 뚝배기에 막 펄펄 끓어서 펄펄 나오죠. 끓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일단은 뭐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입천장 되면서도 이제 먹긴 먹는데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콩나물국인가 하는 그런 문제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또 입천장이 되게끔 먹고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엄청나게 뜨겁게 커피를 내려주는 커피집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먹다가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막 손도 대고 막 네네. 입도 대고 막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커피라는 게 원래 이렇게 뜨겁게 내려서 마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했었거든요. 아마 애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책에 보면은 그게 다 틀렸다. 틀렸다. 먹기 편한 온도가 짱이지 왜 한국 음식은 극단적으로 뜨겁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차갑냐? 아까 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그 조리나 아니면 요리의 온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이 네, 책에서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커피와 사실 콩나물 해장국은 다른 음식이잖아요. 네. 이제 커피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가 차갑고 뜨거운 거 사이에는 온갖 따뜻한 지점,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뭐 한국말에 그 표현력이 좋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음식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뭐 저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어떤 그 계속해서 음식을 내야 되니까 손님이 많이 오고 저기서 어떤 훈련 같은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영하시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지근할 때. 근데 이제 커피도 사실 어떤 그 커피 원두를 구워서 거기에 있는 그 지용성 물질을 우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사실 잔맛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도의 커피를 커피에는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맛에 그 때문에. 에스프레소 많이 드시는데 네네. 에스프레소는 기계로 추출하잖아요. 네네. 그 원액 그대로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는 그러니까 게? 그것도 제가 지금 수치가 글쎄 한 60도대여야 한다고 봅니다. 60?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의 원리도 고온이 아니고 고압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이용한 보면 이제 보일러가 달려 있고요.
기계들이 요즘은 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막 온갖 번쩍번쩍하는 기계들의 핵심은 그 압력과 온도를 얼마나 미세하게 조절하는가 소수점 단위로 조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번쩍번쩍한 기계들은 네. 압력도 압력이지만 온도도 조절할 수 그래서 있군요. 그 안에 보일러들이 뭐 몇 개가 달렸는가, 독립된 보일러가 있는가, 아니면 한 대가 다른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기계 위에 그 따뜻하게 데워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잔은 따뜻할 수 있지만 커피는 이렇게 그 에스프레소 원액은 그냥 받으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넘겨서 드실 수 있을 정도. 전혀 저항이 없이.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오히려 커피의 네, 맛이 네. 느껴질 수 그러니까 있다는 그 거죠. 에스프레소라는 기계의 그 특수성, 고압으로 커피의 정수를 추출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심지어 그것마저도 거의 펄펄 끓는 입천장이 되는 콩나물 해장국 같은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죠. 사실 근데 힘이 나고요. 유명한 무슨 체인 커피숍에서 둘 다 마셔보면 네. 에스프레소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뜨거운데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를 이제 굉장히 뜨거운 물에다가 섞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이제 그러니까. 온탕기의 온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물을 항상 끓는 물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게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90도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커피가 아메리카노 굉장히 뜨겁게 나오겠구나 미리 예상을 하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80도대, 70도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근데 얘기를 해보면 항상 이것이 안 뜨거울 경우 화를 내는 손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커피는 음료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한식으로 넘어가면은 국밥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밥 하면은 되게 뚝배기에 팔팔 끓는 국밥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 뜨거운 게 왜 문제죠? 극단적으로 뜨거우면 입천장 뒤는 거 말고. 아니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그다음에 뭐 문제죠. 뜨거운 거를 먹으면 뭐 식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뜨거운 거 많이 먹으면 병생 그러니까 당연히 네. 입천장이나 식도암 뭐 이런 네, 네, 그런 그런 데도 얘기가 문제가 좀 있지 있지만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이라는 게 맛있는 걸 먹는 건데 네. 유명한 콩나물집이라고 갔는데 뚝배기에 팔팔 끓여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처음에 먹어보면 뜨겁다라는 느낌만 있지 맞아요. 맛을 못 느끼고 겨우 이제 맛을 느끼는 게 이제 무슨 보조그릇 같은 데다가 좀 덜어가지고 네. 막 한참 시간을 지난 다음에서야 끝까지 아, 먹을 이 때까지도 맛이구나. 사실 뭐 뚝배기 자체는 온도가 안 내려가죠. 그렇죠. 네네. 항상 손 조심하라고 항상. 아, 네네네. 그 다른 나라는 이렇게 펄펄 끓는 채로 막 그 식탁으로 바로 서빙되는 이런 음식은 잘 없나요? 글쎄요. 뭐 수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수프도 뭐 바로 먹어도 네. 화상을 입거나 하진 화상을 않아요. 그러진 네. 않죠. 콘소메 같은 거 정도만 가끔 화상을 입을 그러니까 정도로. 온도를 맞춘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항상 말씀을 드리면 중간 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연상이 안 돼요. 약간 한식집에서 이렇게 온도계로 이렇게 그 음식 내가는 온도 체크해보고 그 외국의 서양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상한 풍경은 아니잖아요. 뭐 스테이크 같은 거를 뭐 셰프들이 텔레비전 같은데 외국 셰프들도 나오면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해서 눌러보면 미디엄이다 레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온도계를 쓰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셰프들은 뭐 온도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도구로 삼아서 뭐 스테이크를 소를 몇천 마리 분량을 구웠으니까 사실 눌러보는 것만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숙달이 덜 된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가 감에 기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막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손맛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다가 온도계 먼저 딱 집어넣고 이렇게 80도 정도 괜찮아 오케이 80도도 하고 좀 뜨겁습니까? 예. 네. 아니 그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국을 먹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원래라는 말이 항상 그 뭐랄까요? 좀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 국밥이라는 건 이제 밤새 그냥 이렇게 큰 무쇠솥에다가 우려놓고서 토렴을 했죠. 토렴을 했죠. 네. 찬밥에다가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줬으면 그냥 먹었을 때 그냥 대체로 뜨겁지 않고 그냥 먹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뚝배기를 개별 이렇게 다 냄비나 뚝배기를 개별 끓여가지고 주는 경우가 사실 옛날의 국밥 개념에서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비빔밥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돌솥 비빔밥이 어느 시점에서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돌솥 비빔밥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자글자글 끓고 누룽지가 생길 정도의 뜨거운 음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것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끓여내는 것이 뭔가 그 한식의 맥락 안에서
좀 더 접대하는 어떤 느낌을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 한 것인가?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식재료가 예전에는 안 좋았으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온도로 막 가열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파는 사람 입장에 불안한 거야. 혹시 이걸 먹고서 손님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맛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커피로 다시 돌아가면 맛있는 커피는 완전히 식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잘 내리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차갑게 식어도 맞아요. 막 향이 살아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그 국밥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팔팔 끓을 때 먹기 힘들었는데 자 이거 식히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맛이 없다 물론 없는데요. 어떻게 맛없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온갖 잔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뭐 조미료를 쓰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 조미료를 너무 많이 쓴 건가? 조미료를 쓰는 요령을 혹시 모르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좀 지저분한 느낌? 예. 그러니까 맛이 기본적으로 조리가 형편없구나, 요리가 형편없는 음식이구나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맛을 잡는 요령을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이 팔팔 끓으면 감춰집니다. 네, 그래 제가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바리스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커피 맛에 자신 있는 카페에서는 절대로 뜨겁게 커피를 내놓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하는 데서 오히려 되게 뜨겁게 커피를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갈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저항이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커피를 팔팔 끓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커피 그렇게 하면 커피 맛이 안 살아나니까 이제 그런 저항이 있고 또 한편으로 손님들이 수긍을 이제 차츰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이죠. 그 온도와 관련해서 한식의 문제점은 재료나 조리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딱 맞는 적당한 온도가 있는데 네. 그거에 맞추지 못하고 다 무지하게 뜨겁거나 뭐 아니면 너무 차갑거나. 네, 너무 그 차갑거나 개념 뭐. 자체를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를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아요. 비단 그러니까 온도가 모든 그 요리를 좌우하니까요. 근데 뭐 직화구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에서 직화구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기를 화로에서 얹었다가 바로 입으로 가져가죠. 사실 뜨겁습니다. 네. 그것도 맛을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음식을 과조리한다거나 아니면 화로회처럼 아예 안 익힌다거나 자 그렇게 이제 중간 지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료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재료를 어떤 조리 방법을 썼을 때 가장 맛이 있을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굳이 생 것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과조리된 것이 아닌 그 중간에 미묘한 상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그 지점에 대한 생각을 아직 한식이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직화구이나 저기 화로회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잠시 2부에 쉬었다가 합시다. 2부에서 네. 이어서 한번 해보죠. 일부가 너무 금방 책 얘기 못 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책 얘기 하고 있습니다. 책에 다 나오는 책 얘기를 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한식에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한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